심리학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 두 번째 시간은 선조와 광해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임진왜란을 겪어냈던 두 왕. 이 두 왕은 어떠한 심리적인 모습으로 이 역사의 한 장면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선조와 광해군을 근본적인 열등감의 대물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열등감. 이 열등감을 어떻게 느꼈고 그것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됐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이 선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선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면 좀 멀리 중종부터 간단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중종은 연산군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반정으로 물러나고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진성대군이 조선의 11대 왕이 됐던 거죠. 자, 이 중종의 아들 인종이 조선의 12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종은 자식이 없었어요. 이 자식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어머니 문정왕후 윤씨, 그러니까 자신의 친어머니는 아닙니다. 자신의 친모인 장경왕후 윤씨 다음으로 왕비가 된 문정왕후 윤씨가 자신의 아들인 경원대군, 나중에 명종이 됐죠.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인종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인종은요 굉장히 효심이 지극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인종은 자녀가 없었고요. 인종이 죽자 자신의 이복 동생이자 문정왕후 윤씨의 아들이었던 경원대군이 바로 조선의 13대 왕이 됩니다. 자, 명종은요 인순왕후 심씨로부터 순회세자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회세자가 13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대가 끊기는 거예요. 자, 명종이 나이가 들어가지만 더 이상 세자를 책봉할 수 있을 만한 아들이 없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조선의 1대 왕부터 13대 왕까지 계속 대를 이어서 그 다음 후계자들이 생겼는데 더 이상 후계자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 명종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은 명종의 조카였던 하성군입니다. 자, 14대 왕인 선조는요, 명종의 이복 동생인 덕흥군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덕흥대원군이라고 나중에 이제 이름이 붙은 이 덕흥군은 결혼하면서 궐 밖으로 나갔고요. 궐 밖에 있지만 자신의 이복형인 명종이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3명, 하원군, 하릉군, 하성군을 데리고 궐에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명종은 자신의 조카들과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명종이 죽기 전에 자신이 굉장히 사랑했고 그리고 굉장히 총애했던 하성군을 후계자로 지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래, 뭐 대가 끊겼으니까 그래, 조카를 왕으로 지명할 수도 있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텐데요. 이때 당시에 이 조정의 분위기는요, 뭐? 하성군? 그 꼬맹이가 조선의 왕이 된다고? 그 당시 조정은요, 훈척 세력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훈척은 뭐냐? 공훈을 세운 사람들, 그리고 친인척 세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종 반정이 가장 최근의 사건이었으니까요. 중종 반정에 가담했던 사람, 연산군을 몰아내는데 가담했던 그 공훈이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조정의 신하들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인종과 명종, 그 주변의 친인척들, 그들의 왕비들의 친인척들이 조정의 신하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명종이 살아있을 때 덕흥군이 아들 3명을 데리고 궐 안으로 들어오면요, 그 조정의 신하들이 아이고, 야, 니네들 또 왔냐? 야, 그래, 전화 잘 뵙고 가거라 라고 하면서 그냥 좀 무시하고 귀여워했던
그런 꼬맹이 화성군이 이제 자신들의 대표자인, 자신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조선의 아버지인 왕이 된다고 하니까 이 훈척 세력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조선의 직계가 아닌 방계, 적자가 아닌 서자가 왕이 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조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출신이 적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큰 위협을 받고 자신의 입지가 위축될 거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됐을 때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요, 계속 신하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전하께서 이 왕실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 전하가 세자 교육을 안 받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요, 계속 왕을 아주 묘하게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조는요,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훈책 세력들을 배제하고 유학을 공부한 사림들을 조정으로 조금씩 데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사림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조가 이 사림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림이 자신의 왕권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어떤 역사학자들은 야, 선조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림들이 이미 분파가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림들을 데리고 오면은 본격적인 붕당이 시작돼서 이 갈등이 엄청 많아질 거라는 거를 선조가 모르진 않았을 거다. 아마 선조는 이 붕당이 시작되면서 이 두 세력들이 서로 갈등을 할 때 그 사이에서 좀 어부지리를 얻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훈책 세력들과 선조가 있으면 훈책 세력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선조를 비난하고 공격할 텐데 이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미 파가 갈라져 있는 사림들을 두 그룹을 데리고 오면은 둘끼리 싸우면서 선조는 그 전체를 좀 핸들링할 수 있는, 자기들끼리 공격을 시키고 자기는 한 발 물러나서 자신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생각을 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선조가 사림들을 중용해서 이 사림들이 자신들끼리 갈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이 갈등이 선조의 생각보다 너무너무 심해지고 너무너무 커져서 이 조선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 문제를 일으킨 분당 정치가 시작되는 그런 폐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때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지긴 했는데요. 이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진 중요한 이유는 이조전랑이라는 직책으로 누구를 임명할 거냐, 이것 때문에 갈라지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학파는 갈랐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갈라졌는데, 자, 이조전랑이 어떤 직책이냐면요, 중요한 관직에 사람을 추천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인사과, 어떤 사람을 어떤 관직에 임명하면 좋을지 왕에게 보고하고 제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조전랑 자리를 어느 파에서 가져갔냐에 따라서 이 조정 전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때 서인들은요, 심의겸을 이조전랑으로 우리가 앉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인은요, 김효원을 이조전랑 자리에 앉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왜 서인과 동인으로 부르기 시작을 했느냐? 사실 심의겸을 옹호했던 사람들은요, 이의를 중심으로 한 기후학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면요, 서울 정동에 모였습니다. 정동에 모여서 야, 우리가 심의겸을 밀자. 그래서 바로 이 기호학파 사람들이 이 정권을 좀 장악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을 때 또 이황을 정신적인 어떤 스승으로 모시는 영남학파 사람들이 건천동에 모였어요. 건천동이 어디냐면 지금 서울대병원 있는 그 자리입니다. 대학로 있는 그쪽에 모였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 영남학파 사람들이 우리가 김효원을 밀자. 그래서 정동파와
건청동파. 그럼 이제 정동이 서쪽이고 건청동이 동쪽이니까 이때부터 서인과 도민이 나뉘어져서 갈등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붕당의 갈등에서 어떤 사건이 또 나오게 됐냐면요. 외놈들이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첩보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야, 외놈들이 전쟁을 준비한다는데 우리가 이걸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고 했더니 신하들이 그러면 전하, 우리가 외국으로 통신사를 보냅시다. 그래서 통신사들을 일행을 보내서 그 외국의 상황을 직접 목격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신사를요, 통신정사, 통신부사, 그리고 서장관, 이 세 명을 중요한 관리로 해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통신사가 외국에 가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거를 이제 선조 앞에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가 물었겠죠. 야, 너네들이 외국에서 본 것을 얘기해라. 외국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게 맞냐? 과연 조선을 침공할 것 같으냐? 라고 말했을 때 통신정사는요, 그렇습니다. 외놈은 분명히 조선을 침략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통신부사는 뭐라 그랬냐면은 아닙니다. 지금 쟤네들이 이 전국시대를 끝내고 통일시대를 이루어서 지금 자신들이 그동안 오랜 시간 전쟁을 자기네들끼리 했는데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것 같진 않다. 저 외놈들이 말한 대로 쟤네들은 무역을 위해서 엄청난 배를 만드는 거지 이 조선을 침략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1대1이잖아요. 자, 세 번째 관리, 서장관, 그러니까 서기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관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 제 생각에는 외놈들이 그냥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배를 건조한다고 보기에는 배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소인이 보기에는 분명히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관리 3명 중에 외놈들이 전쟁 준비를 합니다. 2명. 아닙니다. 1명. 그럼 여러분이 선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래? 그래. 3명 중에 2대1로 나뉘어졌다. 그럼 누구나 생각해도 아, 그래, 이 두 사람의 보고가 타당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야, 우리도 좀 전쟁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선조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너네 얘기 들어봤더니 야, 전쟁 준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야, 쟤네가 전쟁을 일으킬 리는 없어. 라고 생각하고 통신사의 보고를 무시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임진왜란이 터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선조가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자 책봉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조는요, 직계가 아니라 반계로서 왕이 된 겁니다. 적자가 아니라 서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통성이 약한 겁니다. 이 선조가 자신의 열등감, 출신에 대한 열등감, 내가 적통이 아니기 때문에 신하들이 나를 계속 무시하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자신이 왕이 됐으니까 왕비가 아들 하나 딱 낳아주면 이 다시 적통으로 내가 아들을 세자로 세우고 이렇게 해야 좀 그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조의 왕비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후궁들만 아들들을 낳은 겁니다. 근데 신하들이 아니, 선조가 왕위에 오른 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세자 책봉을 못하니까 그 선조의 아들 중에서 가장 좀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인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자는 신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누가 특별히 그 주장을 했냐면 서인들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인들은요, 서인이 하면 무조건 반대잖아요. 아니, 전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다려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동인들도요, 알고 있었어요. 어떤 거를? 아니, 지금 왕비가 아이를 못 낳는데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았지만 붕당 정치에서 서인을 실각시키기 위해서 동인들은 세자 책봉을 미루자고 얘기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통신부사가 바로 동인이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쟁하지 말자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동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조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좀
왕비로서 아들을 얻고 내가 좀 딱 세자를 세우고 싶은데 자꾸만 서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서인들이 하는 말이 전하 그냥 광해군 그냥 세자로 책봉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서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야 너도 서자잖아. 그러니까 네 아들 서자 중에서 또 후계자 임명해. 이렇게 하나 들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선조는요 서인들에게 감정이 확 상해버린 겁니다. 서인들한테 감정이 확 상했는데 서인들이 무슨 주장을 합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가 야 전쟁 준비 안 해. 이렇게 어깃장을 놔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임진왜란이 시작이 됐을 때 조선은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서인 세력의 영수인 정철이 주장한 광해군 책봉 문제를 선조가 내치면서 전쟁이 딱 터졌잖아요. 그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왕이 혹시 전쟁에서 죽으면 조선은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하들이 전하 세자를 빨리 책봉해야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조는 계속 반대했던 광해군 세자 책봉을 허락합니다. 자 여러분 외란 발발 전까지 선조가 했던 중요한 결정들은요 다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들이 오히려 선조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결함을 증명하는 일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살인들을 데려와서 지들끼리 경쟁시키고 자기는 좀 전체적인 왕권을 조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선조도 이 붕당 정치에 혼합이 돼버리면서 세자책봉 문제 때문에 중요한 결정마다 실수를 했고 그리고 임진왜란이 터지자마자 야 얘들아 미안해 그래 우리 세자책봉하자 광해군 너 세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사실 선조 입장에서는 출신만 열등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능력도 없구나 이렇게까지 인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선조는요 의인왕후 박씨로부터 아들을 얻을 수 없어서 공빈 김씨가 낳은 둘째 아들 광해를 세자로 책봉을 한 겁니다. 자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아래쪽에서 외놈들이 상륙을 했습니다. 이 진군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충주가 함락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선조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야 외놈들이 상륙했다는 보고를 우리가 들은 지가 며칠이 안 됐는데 뭐 벌써 충주까지 올라왔다고? 야 안 되겠다 싶으면서 광해군을 불러요. 야 세자야 이제 네가 조선의 지도자다. 내 선을 명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도망간다 라고 하면서 선조가 중국 요동으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나라의 명황제한테 지금 우리가 상황상 급하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으니 명나라 황제는 이 광해를 조선의 세자로 책봉해달라고 서신을 보냅니다. 무려 5번이나 명황제한테 요청했지만요 계속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6년 동안 신하들을 불러놓고 9번이나 야, 제 왕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 이유는 뭐였냐 하면요 이 광해는 자신이 세자가 되자마자 아버지는 얼른 옥체를 보존하셔야 되니까 요동으로 넘어가십시오. 제가 이 조선에 남아서 이 전쟁을 지휘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조는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데 세자는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의병을 일으키고요 민심을 모으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선조는 어디 갔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데 세자가 나서서 백성들을 격려하니까 세자 저하 만세를 외치면서요 힘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잘 극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선조보다는 아들이 능력이 있고 아들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선조도 자괴감에 빠지는 겁니다. 아 그래 네가 나보다 낫구나. 신하들 모아놓고 야 얘 왕시켜라 얘 왕시켜라 이렇게 6년 동안 9번이나 선의 의사를 밝혔다는 거는요 이 선조가 내가 그냥 이게 열등감 수준이 아니라 나는 진짜 무능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좀 인정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난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왕과 세자가 한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선조대왕
만세, 선조 만세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만세를 외칠 수가 없습니다. 자, 만세는 황제한테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외쳤냐면은 천세를 외쳤습니다. 천세. 그런데 왕한테 천세를 외치는 게 아니라 광해군, 세자저하 천세, 세자 천세를 외치는 겁니다. 이때 선조가 백성들의 민심이, 백성들의 마음이 세자에게 갔다는 걸 알고요, 광해군한테 마음이 확 돌아섭니다. 그런데 그때 의인왕후가 죽게 돼요. 자, 여러분, 전쟁을 광해가 어쨌든 조선의 세자로서 명나라의 책봉은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조선의 세자로서 전쟁을 끝났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순서가 맞습니까? 이제는 선조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다시 세장가 가지 않고 광해를 불러서 아직 네가 명나라의 책봉을 받지 못했지만, 명황제의 재가를 받지 못했지만 너는 세자다. 그러니까 네가 준비를 하고 있어라 하고 그냥 자기는 조용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민심이 아들에게 갔음을 알았을 때 아들에 대한 열등감이 확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이제 왕비가 죽었으니 내가 세장가를 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왕비가 죽고 나서 2년 후에 19살의 임목왕후를 자신의 왕비로 데리고 옵니다. 이때 선조가 몇 살이었냐면요, 51세였어요. 여러분, 51세 왕이 19살 왕비를 맞았다. 이게 여러분 지금 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이거 뭐 엄청 얘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조선시대입니다. 19살과 51세는요 부모 자녀 나이 또래가 아니라 조금 빨리 됐다면 이거는 할아버지랑 손녀뻘 정도 나이 차는 정도로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무리한 결혼이에요. 하지만 왕비가 죽고 결혼하겠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왜 선조가, 왜 임목왕후 김씨와 결혼을 했을까요? 자신의 출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겁니까? 적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광해를 세자 책봉, 명나라도 안 해주니까 됐어, 나는 왕비로부터 아들을 볼 거야, 이렇게 무리하게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버지의 열등감, 그래서 무리한 결혼까지 한 이 열등감은 아버지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역시 그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숨을 걸고 왕권과 종묘사직을 지켰습니다. 정말 이 전쟁은 광해가 앞장서서 겨우 버텨낸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신하들도 광해를 모두 세자로서 인정했고 미래의 왕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계속 인정을 못 받았던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인왕후 박씨가 죽자 아버지가 세장가를 갔잖아요. 누가 봐도 뻔하게 선조는요 광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왜? 아들이 자신의 열등감을 계속 자극하니까요. 그리고 또 명나라로부터 계속 책봉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광해는 조선에서는 세자였지만 아직 공식적인 세자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신이 적자가 아니라 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도 적자가 아니라 서자이기 때문에 그 열등감이 있었는데 아들도 똑같은 열등감을 또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광해가 굉장히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특별히 이 광해는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자신의 형 때문입니다. 자신의 형이 누가 있었냐면요, 여기 임해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황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조한테, 야, 그래, 왕비가 아이를 못 낳아서 너한테 적자가 없는 건 알겠어. 공민 김씨가 아들을 낳았고 광해가 둘째 아들이라며? 그럼 장자가 있잖아. 야, 임해가 있는데 너는 왜 광해를 세자로 책봉하겠다고 하는 거니? 그래, 선조, 너도 왕실의 이 예법을 모르는구나. 맞다, 너도 적자가 아니라 서자라 그랬지. 이렇게 계속 명나라 황제가요 계속 선조를 무시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조선에서는 큰아들 임해군이 있는데 왜 임해군을 왕으로 삼지 않고 광해를 왜 왕으로 삼자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누가 봐도 임해군은요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판단 능력이나 여러 가지 학식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누가 봐도 광해가 괜찮은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광해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해군도 사실은 그때까지는 자기가 특별히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세장가를 갔고요. 그 임모강우 김씨가 놀랍게도 결혼하던 첫 해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광해군이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 직전인데, 자기가 세자로서 인정받기 직전인데 아버지가 세장가를 갔는데 그 젊은 왕비가 임신을 했어요. 이 광해군이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졸였을까요? 임신 소식이 들리고 2달, 3달, 4달, 5, 6, 7, 8, 9달이 됐을 때 왕비가 출산을 한 겁니다. 그 아이가 아들이라면 이제 광해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왕비가 낳은 아이가 딸이었습니다. 이때 광해 마음이 어땠을까요? 휴, 다행이다. 안심을 했겠죠. 그 딸이 바로 정명입니다. 정명공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왕비도 굉장히 좀 아쉽기도 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딱 아들만 낳으면은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이 왕비가 또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광해는 계속 명나라 황제 책봉을 못 받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딱 낳는데 그 아이가 딸이었으면 광해가 너무 좋았을 텐데 그 아이가 아들이었습니다. 광해군 마음이 어땠을까요? 선조는 굉장히 신난 겁니다. 야, 드디어 내가 적통을 받구나. 내가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내가 세자로 책봉할 수 있겠구나. 더 이상 내가 명나라 황제로부터 무시받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영창대군이 2살 됐을 때 선조가 세상을 뜹니다. 이 어린 아이를 세자로 책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임모광우는 광해를 조선의 15대 왕으로 승인을 하고요. 명나라 황제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내가 광해 세자 책봉 안 시켰잖아. 근데 너네는 왜 광해를 왜 왕으로 세우냐? 내가 이걸 조사하러 가야겠다라고 해서 명황제가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그동안은 아무 말 없었던 임해군이요,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내 동생이 내 자리를 뺏은 거야 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명나라의 사신들이 와서 임해를 만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임해군이 정말 명나라 사신들을 만나서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내 동생이 내 자리를 뺏었어요 라고 말하면 광해는요, 사실은 얼마든지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해군과 그의 신하들이 임해를 유배를 보냅니다. 자, 그리고 또 임해를 유배를 보내면서 자신의 어머니 임모광우와 자신의 동생 영창을 폐모살제합니다. 자, 폐모는 뭐냐면요, 어머니가 왕비, 이제는 대비가 됐죠.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대비 자리를 폐위시킨 겁니다. 그리고 궐 한쪽에 가둬놔요. 이게 폐모입니다. 어머니를 폐위시켰다. 그리고 영창을 유배를 보냈다가 결국엔 죽이게 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인조반정의 빌미를 제공을 해요. 조선 역사에서 반정으로 물러난 사람이 연산과 광해 2명입니다. 그래서 이 2사람한테는 묘호가 없죠. 그냥 이 사람들이 생전에 불렸던 이름으로 군이라고만 붙여서 하는데요. 그런데 누가 봐도 연산군은 폭정을 했습니다. 연산군이 억울하게 반정으로 물러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해는 그 당시 명과 청 사이에서 지는 명과 떠오르는 청나라 사이에서 균형 있는 외교를 했다. 그래서 광해의 외교 전략은 굉장히 뛰어났고 광해가 왕위에 있을 동안에도 했던 업적들이 굉장하다. 그런데 광해는 억울하게 물러났다라고 보는 역사학자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은 광해가 왜 억울하게 물러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광해를 몰아낸 인조는 누구였을까요? 사실 인조는 광해의 조카입니다. 광해의 이복 동생인 정왕군의 아들이에요. 능양인데요. 왜 능양이 자신의 삼촌을 몰아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친동생인 능창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능창은 신성군의 아들로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 능창은요, 정원군의 둘째 아들입니다. 능양의 친동생이에요. 근데 신성군이 아들이 없이 죽자 제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양자로 보내서 족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능양은 능창 때문에 반정을 일으켰느냐? 사실 광해군이 세자가 안 되면 유력한 세자 후보는 신성군이었습니다. 특별히 공빈 김씨가 죽고 나서 인빈 김씨가 선조의 마음을 가졌을 때, 차지했을 때 인빈 김씨가 선조한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신성이 더 세자가 되지 않냐? 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해라. 그리고 실제로 신성군 주변에도요, 많은 신하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광해가 왕이 되고 나서 신성군이 죽자, 그리고 신성군의 아들로 능창이 입양이 되자 이제 신성군 쪽에 있던 사람들이 능창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은요,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을까 싶어서 능창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능양은요, 자신의 친동생을 광해가 죽였다는 그 분노, 그 억울함을 갚아주기 위해서 반정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정을 일으킬 때 저 광해군이 내 동생을 죽였어요. 우리 모두 광해를 몰아냅시다.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의기투합하겠습니까? 그래서 반정에 기치로 내걸었던 게 저 광해는 패모살제한 사람이다. 쟤는 아주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윤리와 법도를 저버린 사람이다. 그리고 또 광해는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나라인 명나라를 배반하고 저 청나라, 오랑캐 놈들 사이에서 명나라를 배반했던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반정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광해를 몰아내게 된 겁니다. 광해가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영창을 죽이고 또 능창까지 죽이고 그리고 또 자신의 형인 유배를 보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자신의 출신이 적자가 아니라 서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든지 자신의 출신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자신의 출신에 대한 것 때문에 왕위에서 쫓겨날 수 있는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물론 조선에서는요, 왕위에 올라가면은 모든 정적들을 다 제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광해가 무리하게 숙적들을 제거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반정이 일어났던 거고요. 자, 그럼 그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광해는 백성들의 민심을 얻었지만 왕위에 오르고 나서요, 너무나 무리하게 궁궐을 복원하고 궁궐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창덕과 창경, 전쟁 때문에 무너진 궁궐을 복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력들을 동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임진왜란 때문에 전국이 다 쑥대밭이 됐어서 백성들은 쑥대밭이 된 자신의 일터를 복원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동원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궁궐 복원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궁궐 대충 고쳐 쓰고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면 그때 불러들 될 텐데요.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궁궐만 복원한 게 아니라 덕수, 경희, 임경동을 새로 신축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민심도 광해군을 저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건 실제로 그 조선이라는 왕실에서는 실제로 열등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적통이 아니라는 거, 직계가 아니고 반계고 적자가 아니고 서자라는 거는요, 굉장히 치명적인 출신에 대한 열등감이죠. 열등감의 이론을 펼친 심리학자 아들러는요, 우리에게 열등감이 있을 때 열등감을 대처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화와
완벽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기가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나중에 이 가난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완벽을 추구해요. 경제적으로 성공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게 됐을 때 자신처럼 가난했던 사람들을 보면, 야, 그래, 나도 저렇게 힘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자신이 번 돈을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쓰고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고 더욱더 노력하면은 결국에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건강한 성격도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난했을 때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그런 창조성으로 발휘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계 역사 속에서 위인들을 살펴보면요, 위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경험,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위인이라고 나중에 칭송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을 때 이런 조화와 완벽을 추구하면은 건강한 성격이 될 수 있고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열등감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내가 권력을 가지겠어. 내가 권력을 가져서 사람들을 내가 짓밟아 주겠어. 그래서 내가 돈이 없다고 무시당했던 그런 서러움들을 극복해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요. 그 돈을 벌어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권력을 가져서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 심리학자 아들러는요, 권력과 통제로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사람은 결국에는 열등감이 극복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열등감 덩어리가 있게 된다. 그게 바로 열등감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 컴플렉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사로잡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선조도 광해군도 자신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면 그런 열등감이 있었으면 선조가 자신의 출신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도 적자가 아니라 서자라서 너도 참 힘들겠다. 하지만 네가 왕이 될 만한 제목이니 내가 네 편이 되어주마 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광해 편을 들 수도 있잖아요. 광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해군도 어쨌든 자신이 동생에 대한 열등감, 자신의 출신에 대한 열등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었을 때,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조금 잘 돌보는 쪽으로 갔더라면 반정으로 물러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물론 여러분, 역사에서는 이러한 가정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 지나가 버린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를 극복하느라고 애쓰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제 성공했으니까 옛날에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내가 복수해 주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옛날에 힘들었기 때문에 나처럼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열등감이 무엇이든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선조와 광해군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봤고요. 이 역사에서도 그냥 이게 과거의 사건이다라고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무엇이 무엇인지 심리학자 입장에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마음 나누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